들어가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게요. 우리 2019년 대비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좀 많이 나갔죠? 그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2019년 대비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본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오늘부터 해서 이제 매주 목요일에 진행될 거고 7월 19일 날 우리가 종강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총 12회씩 이제 24회인데 아마 중간에 일요일에 보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24회로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강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원래 좀 횟수차보다 조금 더 늘려놓긴 했는데 보강이 한두 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 교재는 손글씨 강의 노트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USB 교재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만 꼭 외워야 될 부분들 마무리할 수 있게 좀 정리해드린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우리가 부교재로 사용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좀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건데 거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강의 특징에 입문자를 위한 친절한 강의다. 근데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운데 보면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A급, B급 출제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급, B급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감정평가사 경제학 출제 경향 분석 자료 있을 거예요. 감정평가사 경제학 출제 경향 분석 자료.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교재에 보시면 손글씨 강의 노트 펴시면 맨 앞에 감정평가사 경제학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2018년 시험 대비해서 제가 2018년 시험 대비해서 2017년 기출문제까지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나온 건. 그런데 올해 2019년 시험 대비해가지고 이제 2018년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3월 달에. 그래서 그거까지 반영한, 업데이트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손글씨 강의 노트에 있는 자료보다는 지금 오늘 업데이트해드린 이 자료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고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분석한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분석 자료를 보세요. 그 3페이지에 보면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출 빈도 분석이라고 해서 미시경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제학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객관식 문제로 구성할 때 출제 포인트를 아주 세세하게 나눴는데 그것보다 좀 더 제가 세세하게 출제 포인트를 나눈 다음 10년 동안 기출된 문제 있죠. 2009년도부터 2018년도 문제까지 출제된 것들을 일일이 다 마킹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어떤 출제 포인트에서 몇 문제가 나왔는가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봤어요. 뒤에 보시면 미시편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국제경제도 다 이런 분석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체크하고 나서 많이 출제된 순서대로 소팅을 한 거예요. 지금 미시경제 부분 보면 거기 보시면 독점기업이 16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론이 11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된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쭉 세워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세워봤더니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냐면 앞에 우리 입문 강의할 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경제학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여러분들 느낍니다. 근데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이 실제로 객관식 경제학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우리 출제 포인트는 거의 400개가 넘는다 그랬어요. 400개가 넘습니다. CPA 시험을 기준으로 모든 시험을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한 400개 이상 공부해야 경제학의 범위를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중에 10년 동안 그러면 400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400문제가 총 132개 출제 포인트에서 전부 출제됐습니다. 나머지 이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요걸 지금 D급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요걸 D급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나온 게 132개라는 얘기잖아요. 한 번이라도 출제된 게 132개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어떻게 분류를 해드린 거냐면 4문제 이상 나온 걸 우리가 A급, 4문제 이상 출제가 되었다 10년 동안 A급, 2문제 내지는 3문제, 두 문제 혹은 3문제 나왔다 그러면 B급, 그리고 딱 한 번만 나오고 10년 동안 안 나왔다 그러면 C급, 이렇게 A, B, C, D 등급을 나눠드린 거예요. 이렇게 빈출 정도에 따라 나눠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A급, B급 출제 포인트가 보시면 몇 개에 해당하냐면 85개에 해당합니다. 이 85개에 해당하는 A급, B급 출제 포인트에서 우리 10년 동안 400문제 중에 몇 퍼센트가 출제가 됐냐면 88.5%가 출제가 됐어요. 여기 A급, B급만 우리가 딱 보면 이게 85개 출제 포인트, 85개. 근데 경제학 전체 400문제 중에 88.5%가 출제가 됐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 빈출되는 정도에 따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1차에만 경제학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목표로 하는 점수 100점은 아니겠죠. 2차 시험이 중요한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수험생이 한 75점에서 80점 정도, 뭐 좀 더 다른 과목이 약하다 그러면 뭐 한 80에서 85점 정도 생각하실 텐데, 보통은 75점에서 80점 정도 맞으면 뭐 합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다른 시험에서 크게 펑크가 나지 않는 한. 그럼 여러분들 한 75에서 80 정도를 생각한다고 볼 때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거냐면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경제학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공부하려면 일일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릴 거냐면, 일단 여기 10년 동안 우리 시험에 빈출된 경제학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한 4분의 1보다도 작은 부분이죠. 85개 출제 포인트만 공부하면 되니까 여기 85.5%가 88.5%가 출제된 이 A급, B급을 빈출된 우리 시험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연습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다. 공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썼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 경제학에 총 쓸 수 있는 시간이 1000시간이라고 합시다. 1000시간. 내가 1000시간을 여기다 쓸 거다. 예를 들어 그때 만약에 250시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포괄 해서 미시경제학부터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까지 다 이렇게 진도별로 쭉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4분의 1이라는 공부 시간, 250시간을 공부했다면, 그러면 한 미시경제학 한 중간까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면 몇 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점은 25점에서 시작하겠죠. 여러분들이 딱 4분의 1만 공부했으니까. 그죠? 25점 중에 여러분들 한 만큼 25점 맞을 수도 있고, 진짜 열심히 했으면, 아니 뭐 20점, 뭐 23점, 뭐 개인차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런 점수를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A, B, C, D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4분의 1이라는 시간을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할 거라면 A, B, C, D 모든 영역에 대해서 보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추천해 드린다는 거예요. 경제 전체 중에 85개 출제 포인트,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A급, B급 출제 포인트에 250시간을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몇 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 점수가? 뭐 우리가 단위 산술적으로 통계적으로만 보면 88.5점이 만점이겠지. 여기서 88.5%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그죠? 그럼 88.5점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그죠? 뭐 80점 맞을 수도 있고, 뭐 85점 맞을 수도 있고, 75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단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시험의 특성상 A급, B급 출제 포인트에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제가 C급이나 D급을 아예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때까지 A급, B급 위주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 좀 더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C급도 공부하고 D급도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겠지. 왜냐하면 C급이나 D급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맞출 수 있겠지만 일단 목표를 우리 시험에 빈출되는 A급, B급 위주로 한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교재 일단 설명을 드리면 요 감정평가사 경제학 USB에 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지고 가시라고 만들어 드린 거예요. 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말씀드렸죠. 인문 강의 때도 잠깐 개관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루에 전 과목을 다 보는 시험 같은 경우는 정리를 잘해두고 내 머릿속에 시험장 당일날 머릿속에 이러한 지식들이 들어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1년 동안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옆에 라벨이 돼 있을 거예요. 거기 빨갛게 돼 있는 게 A급, 파랗게 돼 있는 게 B급, 녹색으로 돼 있는 게 C급.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것만 넣어드린 거예요. A, B, C급만. 여기 132개 출제 포인트인데 아마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빠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A, B, C 합쳐서 123개였거든요. 아마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프린트물로 중간중간에 아마 보충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손글씨 강의 노트도 보시면 그 2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B라고 적혀 있죠. 여기 우리 시험의 B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도 다 우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기준으로 A, B, C, D를 다 표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A급, B급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잘 들으시고 예습 복습도 잘 해야 되고 문제도 풀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C급이나 혹은 D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때는 아마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시험 문제가 일단 안 나오고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D급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복습을 하실 때 내가 D급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있다고 해서 D급 주제를 막 파고 복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두고 딱 그만큼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그래서 A급, B급 위주로 예습 복습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셔야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다. 우리 시험만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몇 가지 보충 자료들이 조금 더 나갔을 건데 이제 하나는 USB 정오표 나갔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 정오표 나갔고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볼만한 게 뭐냐면 거기 2019년 대비 변화된 출제 포인트 있을 겁니다. 2019년 대비 변화된 출제 포인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주로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 중에 뭐 B급이 A급 된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원래 B급도 중요했으니까 그건 뭐 이제 하나 더 나왔다 그런 뜻이고 예를 들면 거시경제학에 올라감에 보면 실업과 실업의 종류가 B급이 A급 됐다는 얘기는 우리 시험에 3문제 나왔었는데 2018년도에 한 문제 더 나오다 보니까 A급 됐다는 거잖아요. 더 중요해졌다 뭐 그 정도지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C급이 B급 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C급이 B급 된 것들 요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인데 거기 굴절된 무차별 곡선하고 완전 보완 요소의 최적 생산 여기 우리 시험에 B급 됐고 GDP 요게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거의 모든 시험에서 다 A급이거든요. GDP는. 근데 우리 시험에서만 C급이었어 지금까지. 한 문제만 나왔었는데 이제 한 문제 더 나와서 B급 됐습니다. 여전히 이제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내려간 것들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해도 되겠어요. 얼마 A급에서 B급 된 건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또 거기 국제경제학에 보면 뭐 좀 내려간 것들이 있는데 그건 여전히 여러분들 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C급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첫 시간에는 우리가 감정평가사 경제학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 건가
잠깐 오리엔테이션 해드리고 그리고 미시경제학 개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 후에 그리고 곧바로 이제 기회비용 매력 들어갈 건데 뭐 학부에서 경제학을 여러분들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시험 준비하느라고 준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처음이다라는 전제로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리면 어떤 과목이든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처음에 공부하려면 이런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체계화하고 암기하는 부분, 그죠? 요게 선행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행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체계화하고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죠?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그런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여러분들 선배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경제학은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경제학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학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학 교과서들을 보면 대부분 다 수식과 그래프 등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수식과 그래프 등이. 근데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필요한 경제학적인 지식이라면 이걸 싸고 있는 이 뭐 껍질에 수식이나 그래프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경제학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직관적인 설명으로 말로 쭉 풀어서 그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수식으로 막 증명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수학적으로. 또 그래프로 막 그려가지고 설명하고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제학 교과서들이 수식과 그래프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교과서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혼자 독학하거나 혼자 자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수험경제학에서 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로 일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가장.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해하셨으면 이게 휘발성이 있잖아요. 이해한 건. 내가 강의 중에 이해한 걸 다시 잊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이해한 내용을 잘 정리해야 돼요. 잘 정리. 근데 정리는 어떤 걸 정리해야 되냐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걸. 그럼 시험에 어떤 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여러분들 거기 정리해드린 교재가 거기 USB 교재예요. 감정평가사 USB. 여기에는 빈출된 지문, 교수 출제 지문, 출제가 유력한 지문 이런 것들을 담아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USB 교재로 뭐 공부할 때 뭐 밑줄 긋거나 형광펜 칠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외워야 되는 것들만 정리해. 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외우시다가 잘 안 외워지는 거, 또 문제를 풀다가 틀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체크해두고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외우면 돼. 이걸 USB 정리된 걸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암기입니다. 그죠? 암기. 자, 강의는 이해는 제가 그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릴 거고 어떤 부분을 그러면 정리해야 되느냐도 이미 다 만들어 드렸어. USB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건데 보통 경제학 공부 여러분들 시작할 때 경제학이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고 정리된 걸 한번 쭉 보고 외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보면 수험 기간이 길어지고 나중에 힘들어합니다.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또 뭐 2차 시험까지 경제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차 시험에만 있는 거예요. 1차 시험에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항상 처음에 그 생각을 하라 했죠. 40문제짜리 시험이고 오지선다고 객관식이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40분 안에 40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런 시험의 특성을 여러분들 고려해 볼 때 암기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 내가 기본 강의 때 이렇게 들었던 내용을 다 머릿속에 정리해서 풀어 헤쳐서 그래프도 그려보고 충분한 생각을 거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을 찾으실 것 같잖아요. 그렇게 찾으면 절대로 40문제를 40분 안에 못 풉니다. 시간이 주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측면이 있죠. 1차 시험을. 제가 입문 강의 때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일찍 5월 달에 기본 강의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남는 시간 동안에 어떤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2차, 그죠? 실무라든지 이런 걸 병행하면서 내가 준비를 해서 좀 더 길게 보면 빠른 시간 안에 1, 2차를 이렇게 빨리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더더욱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목요일마다 매번 이제 저하고 같이 만나서 기본 강의 들으실 건데 일단 편하게 강의는 들으세요. 왜냐하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해를 잘 시켜드릴 테니까 일단 강의를 통해 이해가 됐으면 어차피 일주일만 지나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복습은 가장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손글씨 강의 노트에 다 필기가 되어 있으니까 강의 시간에는 주로 이해하는 데 여러분 전념하시고 그리고 강의 들은 다음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예를 들어 오늘 강의 듣고 나는 오늘 좀 덜 피곤하다 그러면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오늘 내용을 복습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해서 그 전달 강의한 것들을 쭉 복습했으면 어떤 내용을 외워야 될까? 그 내용은 거기 USB라는 교재에 담아 드렸잖아요. 그럼 한 주 동안 공부한 내용 중에 외워야 될 내용을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외우셔야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이번 기본 강의의 목표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하고 잘 정리해서 외우고 있는 것. 바로 문제를 풀기 전 단계까지 준비를 해두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는 건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이니까. 만약에 나는 여기까지 하고 충분한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감정평가사 객관식 경제학 책을 작년에 출간해드렸어요. 미시편, 거시편 출간해드렸으니까 우리 10년간 기출문제하고 다른 시험 기출문제들을 넣어가지고 아마 들어있을 건데 물론 2018년 문제는 나중에 제가 따로 나눠드릴 건데 그 문제집을 미리 사서 좀 난이도 작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도 좋아요. 근데 그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 스케줄상. 근데 어쨌든 우리 7월 달까지 진행되는 기본 강의는 요걸 목표로 한다. 요게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하는 과정이죠.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보면 이제 시험에 따라 좀 약간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CPA 시험을 준비하든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그래서 경제학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하니까 계속 이해만 하는 거죠. 계속. 한번 이해했는데 또 지나고 나면 이해한 거 잊어버릴 테니까 또 다시 또 기본 강의 또 듣고 아니면 기본서 또 읽고 막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됐다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은 곧바로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풀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 문제는 주관식으로 서술하라는 내용이 아니야. 2차 시험처럼 그냥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문제풀이 과정인데 보통은 거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공부하시면 객관식 시험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적응하시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죠?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한 20%나 30%의 시간을 할애하고 나머지 70%, 80% 시간을
문제풀이에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완벽하게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어느 정도 충분히 기본 강의 따라가면서 이해하고 체계하고 암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문제 들어가면서 문제 풀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찾아보면서 좀 보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 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문제를 풀어봐야 되느냐? 어떤 문제를 풀어봐야 되느냐인데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죠. 여기 10년간 우리 간피형 기출문제. 요거는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분들이 반복하셔가지고 푸셔야 돼요. 한 거의 뭐 5회독 10회독 얼마든지 많이 하셔도 돼요. 기출문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400문제잖아요. 이 400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매년 보면 기출문제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별로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는 CPA 공인회계사 시험 그리고 국회 8급 시험. 요 두 시험이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보다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그 다음에 보험계리사 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이렇게 있어요. 매년 나와. 매년 뭐 기출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은 굉장히 많아요. 뭐 국가직 7급, 서울시 7급, 지방직 7급 또 국가직 9급의 통계직에도 있고 이 정도 나열한 것들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시는 객관식 경제학 시험 문제들이에요. 들인데 그 최근 한 5년치만 해도 문제수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풀어볼 필요가 있느냐?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132개에서 다 출제가 됐고 한 85개라는 출제 포인트에서 빈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시험에 빈출되는 앞서 정의해드린 2문제 이상 출제된 A급, B급에 해당하는 다른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그 감정평가서 객관식 경제학 교재에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기출문제도 들어있고 타시험 기출문제도 들어있어요. 감정평가사 객관식 경제학이라고. 요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쓸 교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출간을 해드렸으니까 보충하시고 아마 2018년 문제는 따로 프린트물로 제가 보충을 해드릴 거예요. 그죠?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하고 다른 시험 문제들을 하고 보충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 보는 모의고사나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좀 실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커리가 우리가 5월부터 한 7월 중순까지 기본 강의가 진행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좀 텀이 길어요. 여기 나중에 이제 여기 10일, 12, 1월, 2월 뭐 그다음에 뭐 2월 말, 3월 초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자, 요때는 여기 11, 12월에는 이론 기출 강의라고 해서 10년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풀이해 드릴 거고 1, 2월 달에는 타시험 기출문제 풀어드릴 거고 아마 이 최종 정리에는 우리가 올해도 그렇게 정리해드렸었는데 OX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본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급, B급에 대해서만 아마 집중적으로 정리해드릴 거예요. 빈출되는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랜을 세우시면 돼요. 이렇게 계획 세우시고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강의를 목요일마다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중요한 건 복습을 잘 하면서 제가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반드시 외워둔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 준비하는데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있다 하는 분들은 미리 객관식 경제학 책을 사다가 좀 난이도 1, 2 정도 너무 어려운 문제 말고 난이도 쉬운 문제 위주로 문제도 함께 미리 풀어본다. 거기까지. 문제가 내가 풀 능력이 안 된다. 아직 시간도 없고 그럼 안 풀면 되죠. 일단 그걸 목표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공부를 쭉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1차 시즌 오기 전까지 계속 1차만 잡고 있는다고 여러분들 능사가 아니죠. 결국 2차 시험 합격해야지 합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2차 공부 하시다가 11월 달쯤 되면 찬바람 좀 불고 그러면 1차에 이제 올인하셔야 돼요. 뭐 아까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개인차가 있어요. 내가
충분히 자신 있고 내가 1차 과목에 자신 있다 그러면 뭐 한 1월 달부터 올인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초시인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그래도 한 4달은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1차 과목을. 그래서 이 11월부터는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 같이 하면서 또 계속 문제 풀어보고 반복하고 또 1월, 2월 달에는 또 다른 시험 기출 문제들도 또 풀어보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시면 만약에 이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고 내가 문제도 정말 많이 풀어봤다. 그러면 경제학 때문에 떨어질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런 수험생도 없었고, 그죠? 지금까지. 이게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히만 스케줄만 잘 따라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고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냐면 제가 모든 시험에 대해서 이런 객관식 시험 다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간은 여기 시험 전 한 달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보내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생겨요.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런 시험을. 그러니까 1차 시험 같은 경우죠. 하루에 뭐 4과목, 5과목, 뭐 7과목.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몰아서 이렇게 다 보는 과목의 경우에 여러분들 1년 동안 쭉 공부를 하는 이유가 시험 당일날 내가 그 문제를 풀어서 맞추려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시험 당일날 다 맞추고 그날 저녁에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합격합니다. 그죠? 그런 시험이에요. 그럼 이런 시험에 여러분들 대비하려면 그 시험 당일날까지 여러분들 1년 동안 학습한 지식을 아주 클린한 상태로 내가 시험 당일날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한 달 동안은 이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한 걸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최대한 많이 돌리고 가는 수험생이 떨어질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합격한 수험생들 얘기 들어보면 뭐 우리가 USB로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정석이라고 정리해드린 파일로 공부한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거의 한 이틀이면 이렇게 돌릴 때 한 달 전에 돌릴 때 이틀이면 하루는 미시 하루는 거시 이렇게 돌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 공부가 많이 돼 있으면 가능한 얘기죠. 시험 일주일 전엔 여러분 전 과목을 적어도 한 번 돌리셔야 시험 일주일 기간 동안 한 번 돌릴 수 있어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이런 특징의 시험.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맞춰두고 2월 달에는 계속 돌린다. 그렇죠? 4과목을 여러분들이 4과목 5과목을 계속 돌린다. 이렇게. 그렇죠? 누가 더 많이 돌리고 가느냐가 이제 떨어질 확률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1년 동안 공부하는 이유가 이때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하루 딱 시험 보고 이제 경제학은 잊어버리셔도 돼. 잊어버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2차 시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플랜이 다 계획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고 복습 안 하고 외우지 않으면 그럼 분명히 어떤 사건이 다시 생기냐면 다시 기본 강의를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럼 시간을 굉장히 허투루 쓴 거예요. 똑같은 강의를 뭐하러 2번 들어, 그죠? 여러분들 여기 한 번 들을 때 집중해서 이해하고 외우라는 걸 외워두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왜 이런 1차 시험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설명을 딱 드리면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고개 끄덕끄덕 이해가 잘 되네. 이해가 될 건데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그 이해한 내용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풀려요. 바로 풀어보면.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면 안 풀리겠죠. 왜? 강의 시간에 이해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거죠. 머릿속에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안 풀리죠?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다시 이해하는 과정을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또 설명을 뭐 기본 강의를 듣든 아니면 다시 서브노트를 보면서 다시 이해해 보려고 한다든가. 그리고 다시 문제를 또 풀으려는 노력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기서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한참 덮어뒀다가 이제 문제 좀 풀어봐야지 하고 문제를 딱 펴면 아까 이해만 한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 그랬죠. 그런데
이해한 다음 여러분들이 제가 외워야 될 내용들, 공식이나 외워야 될 지문들을 외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외웠으면 그럼 몇 달 있다가 이제 객관식 경제학 문제를 풀어보려고 딱 폈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 시간에 이해했던 내용을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풀릴 수 있어요. 왜? 외웠잖아. 그죠? 그러면 맞고 틀린 건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평가사 1차 경제학이 내가 경제학 실력을 쭉 올려가지고 나의 실력으로 한 뭐 75점, 80점을 맞아야지. 제가 볼 때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려면. 이 객관식 시험에 맞게 특화돼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표하는 게 1년 안에 다 해결하는 거잖아. 그죠? 최단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것이 여러분들 목표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A급, B급 위주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D급을 아무리 봐봐야 안 나와요. 그죠? 지금 제가 강의 하기 시작해서부터 지금 한 10년째 안 나오는 것들은 아직도 안 나오는 것들도 안 나와. 계속. 그죠?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오면 할 수 없죠. 매년 나오지 한두 문제는 D급에서도 나오는 건 나오는 거죠. 뭐. 그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빈출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고 문제 풀 수 있으면 떨어질 일은 전혀 없으니까 그쪽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일단 플랜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렸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첫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한 12회 정도는 주로 미시경제학 얘기를 할 건데 첫 시간에는 미시경제학 개관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잠깐 우리 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2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0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기회비용, 매몰비용은 B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은 C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쭉 넘어가 보시면 몇 페이지 정도냐면 중요한 게 쭉 나오다가 뭐 이게 다 중요한 것들이라서 앞부분에는 그렇고 뭐 예를 들면 51페이지 보세요. 51페이지 보면 이게 공무원 경작에서는 B급이에요. 조세와 효율성이. 근데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D급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때 우리 시험에 빈출된 A급이나 B급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나올 거니까 맞출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도 해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강의 시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D급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딱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안 나오고 첫 번째는 나와도 제가 설명드린 부분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으로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모든 수험생이 다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죠? D급 주제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번 기본 강의 때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면 돼요. 이걸 경작을 내가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 85개 출제 포인트에 해당하는 A급, B급 주제. 내가 요거를 확실히 내 걸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하면 되죠. 복습을 C급도 하고 나중에 더 여유가 있으면 D급도 하면 되겠지만 일단 처음 목표를 A급, B급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데 두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해드릴 거고 자, 우리 입문 강의 때도 한번 개관을 해드려서 그렇게 자세히 하기보다는 간단하게만 개관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어디를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손글씨 강의 노트에 보면 경제학의 기초 아까 20페이지 앞에 보면 미시경제학 개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미시경제학 개관 거기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학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수험 경제학은 1차 객관식 경제학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앞으로 한 12회 정도 앞부분에 미시경제학을 다룰 건데
미시경제학이 무엇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인문 강의 때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 의외인 분들, 경제학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정답과는 좀 다른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 경제학이 선택에 대해 경제 그러면 뭐 돈을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주식 막 이런 거. 그런데 우리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 경제학의 출발은 자원의 희소성에 있다 그랬죠. 자원이 희소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원은 희소한데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걸 만들고 더 많은 걸 쓰고 싶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어떤 걸 만들지? 어떤 걸 쓰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선택이 필요한 거죠. 이걸 살까 말까? 이걸 만들까 말까? 저걸 만들까?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는 이유는 바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돈이 무한대로 있다. 우리가 수학에 있는 개념으로 무한대. 우리 집에 가면 화수분이 있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한 100만 원 꺼내왔더니 다 쓰고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100만 원 또 채워져 있는 그런 화수분이 집에 있다 그러면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 고민하는 순간이 많죠. 백화점에 가서 막 들었다 놨다 그죠? 근데 이걸 살까 말까 그죠? 또 아니면 저걸 살까 아니면 이걸 살까 이런 고민들, 이러한 선택의 문제들. 만약에 집에 화수분이 있고 여러분들의 재산이 무한대로 있다면 그러한 고민들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안 사는 거지.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무한대로 있다면, 시간이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그러면 내가 일을 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는 모두에게 24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24시간 동안 일을 하면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할 수 있지만 24시간 동안 놀면 돈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24시간 동안 놀면 또 기분은 좋아져. 이것이 또 몇 시간 일할 것인가 몇 시간 놀 것인가에 대한 여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다. 나는 영원히 살고 돈도 무한대로 있다 그러면 최적 여가 시간은 몇 시간이겠어요? 여러분들의 만족을 가장 극대화하는 최적 여가 시간은 24시간이겠죠. 24시간 동안 노는 거지. 내가 오늘 경제학 공부를 할까 말까, 학원에 갈까 말까, 그죠? 감정평가사가 될까 말까를 뭐하러 고민해. 그냥 놀면 되지. 그죠? 자원이 희소하지 않으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바로 경제학의 출발은 자원의 희소성에 있습니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경제 주체인 인간은 더 많은 걸 만들고 싶고 더 많은 걸 갖고 싶은데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초이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경제학인데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 다룬다 그랬어요? 합리적인 선택, rational choice.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이 합리적 선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efficiency, 그죠? 효율성.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다. 경제 주체, 인간, 우리가 아까 말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고 말할 때 그 인간이 경제 주체인데 경제 주체에는 가계와 기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주로 다루는 경제 주체는 가계와 기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계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취업하게 될 나중에 기업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법인을 세웠다. 그럼 그 기업이죠. 그렇죠?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미시경제학이고 자원이 희소할 때 그러면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가계는 우리가 미시경제학에는 시장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생산물 시장, 재화 시장과 노동 시장이 있어요. 가계, 여러분들은 재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인가요? 물건을 파는 사람인가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지. 그 얘기를 안 했네. 여러분들 앞부분에 이거 저 오리엔테이션 할 때 미시경제학 개관, 지금 이 개관 때 다룰 내용이 미시경제학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한 번씩은 터치하고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동안, 1시간도 아닌 시간 동안에 설명을 들어서 이 미시경제학 개관이 다 이해가 됐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나오지 마셔야지. 그죠?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런데 제가 다 터치는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아, 미시경제학 때 이런 내용들을 내가 다룰 거구나 라는 것만 캐치해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너무 집중하시거나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아,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당 파트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오면 아, 개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 접근하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미시경제학 개관 페이지를 다시 열어서 한번 상기해 보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왜 안 그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하는 이 부분, 개관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려면 스트레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나 경제학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지금 다 하니까 1시간 동안에.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내가 배울 거구나 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이제 가게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재활시장에서 물건을 사나요, 파나요? 물건을 사죠. 물건을 삽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사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에는 노동을 사나요, 파나요? 노동을 팔죠. 노동을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가게는 재활시장에서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 수요자고,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공급을 해주는 생산자, 공급자인 거죠. 가게는 그런 역할을 해요. 기업은 어떤가요? 기업은 재활시장에 물건을 만들어서 재활시장에 팔죠. 재활시장의 공급자입니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을 사죠.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사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을 결합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재활시장에 팔면, 가게는 재활시장에서 그 물건을 사고, 뭘로 샀어? 그런데 무슨 돈으로? 노동시장에 노동 공급을 하고 받은 대가로 그런 물건들을 사고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미시경제학에서 국민경제의 순환 구조인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가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가게는 어떠한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해 있냐면 소득 제약. 돈이 있어야 내가 XJ, YJ, 커피와 밥을 사 먹을 수 있을 건데, 만약에 돈이 무수히 많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죠. 내가 오늘 몇 잔의 커피를 먹을까, 몇 끼를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겠지만, 소득 제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죠. 경제학에서 우리는 왜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정의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한다 그래서? 가게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하는 게 사는 이유겠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르겠지. 사람들마다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더 많은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큰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말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유틸리티, 효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얘기하고, 그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효용 극대화, 만족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게는 효용 극대화, 만족 극대화, 매일매일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목표고, 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 가장 많은 이윤을 누리는 것이 목표죠. 기업의 목표. 그때 그러면 가게가 효용 극대화를 달성한다는 전자에 주어진 소득 제약, 나의 용돈 제약, 엄마가 용돈을 10,000원밖에 안 주셨어. 오늘 10,000원 주셨어. 그럼 나의 이게 소득 제약이죠. 이 소득 제약 하에서 내가 오늘 커피도 사 먹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돼요. 어떠한 선택이 나의 만족을 가장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의 만족을 가장 극대화하는 선택을 찾으면 커피 몇 잔, 밥 몇 잔 나올 거 아니야.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가게가 자신의 소득 제약하에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 결과, 그것을 합리적인 선택, 레이셔널 초이스, 효율성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가게와 재활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인 효용 극대화예요. 이를테면 엄마가 준 용돈으로 커피만 다 사 먹어보세요. 기분 좋겠죠? 기분은 좋겠죠? 커피를 사 먹었으니까. 그런데 기분이 완전히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프겠죠. 그죠? 반대로 엄마가 준 용돈으로 밥만 다 사 먹었어. 배부르겠죠? 포만감은 있을 거야. 그런데 커피를 안 먹으니까 좀 느끼하고 허전하겠지.
바꿔 얘기하면 커피에 올인하거나 밥에 올인한 점은 나의 주어진 용돈 제약 10,000원 하에 가장 만족을 극대화한 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점이 나의 만족을 가장 극대화한 점일까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커피 2잔, 밥 3개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사 먹은 게 나의 만족을 가장 극대화하는 선택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미시경제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커피 가격이 비싸졌어요. 커피 가격이 1,000원 하다가 2,000원으로 올랐어. 그럼 여러분들은 커피를 더 먹나요? 덜 먹나요? 커피가 비싸졌어. 커피를 어떻게 먹어야 돼? 커피가 비싸면 커피를 덜 먹겠죠? 이걸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커피 가격이 2,000원으로 비싸지면 2잔 먹다가 1잔 먹는 거지, 이제.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제가. 왜 커피 가격이 비싸지면 커피를 덜 마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경제학을 아직 안 배웠으면? 비싸니까. 비싸니까 덜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게 여러분들의 직관입니다. 인투이션.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행동을 해, 그렇게. 그죠? 이것이 주어진 자원의 제약하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 효용극대화를 추구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막연하게. 이렇게 엄밀하게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런 행동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한 행동이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 효용극대화 결과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이에요. 소비자 이론에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커피 가격이 비싸졌잖아요. 예를 들어 커피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엄마가 준 용돈으로 10,000원으로 커피와 밥을 사 먹고 있는데 커피가 비싸진 거예요. 그럼 커피 가격이 올랐죠. 절대 가격이라고 부르는 이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비싸졌습니다. 그러면 커피는 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걸까요? 싸진 걸까요? 비싸진 거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밥 가격은 그대로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커피 가격에 비해 밥 가격은 싸진 거야, 비싸진 거야? 저렴해진 거죠. 상대적으로. 밥 가격은 그대로지만 커피 가격이 비싸졌다면 밥은 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커피 가격이 비싸졌을 때, 내 소득이 똑같을 때 상대적으로 비싸진 커피에 대한 소비는 줄이고 상대적으로 싸진 밥에 대한 소비는 늘리려는, 커피를 밥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줄어들어요. 왜? 밥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substitution effect, 대체 효과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가격이 비싸지면 커피를 덜 마신다는 거예요. 무슨 효과 때문에? 커피를 밥으로 대체하는 대체 효과 때문에. 그런데 이런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효과도 있냐면, 커피 가격이 1,000원 하다가 2,000원으로 오르면 여러분들의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엄마가 준 용돈 10,000원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커피 가격이 1,000원일 때는 내가 오늘 밤에 커피를 쫙 사가지고, 엄마가 준 용돈으로 커피를 사가지고 집에 가려면 커피 몇 잔을 살 수 있어? 10잔을 사갈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의 실질 소득이라고 생각해 보면 커피 10잔. 엄마가 준 용돈이 커피 10잔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커피 가격이 2,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엄마가 똑같이 10,000원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오늘은 커피 몇 잔 사갈 수 있어요? 5잔. 실질 소득이 늘었어, 줄었어? 줄었죠. 엄마가 준 용돈 10,000원, 이걸 명목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대로인데, 내가 사갈 수 있는 커피 향이 10잔에서 5잔으로 줄어들게 됐기 때문에 나의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커피가 비싸지면 내 소득이 줄어들었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변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재화들은 그 재화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이걸 정상재라고 불러요. 나중에 소득이 증가했을 때 그 재화 소비가 늘어나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커피, 밥, 옷, 명품백, 자동차, 웬만한 재화들은 다 무슨 재화겠어요? 정상재겠죠.
그런데 이런 정상재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재화도 있냐면 소득이 증가했는데 그 재화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도 있어요. 열등재라고 부릅니다. 열등재. 뭐 몇 가지 예를 들긴 하는데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소고기를 좋아한다. 그럼 돼지고기는 열등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돼지고기를 먹었어 지금. 왜? 소고기 비싸서, 돈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소득이 늘어나면 돼지고기를 안 먹고 무엇을 먹을 수 있어요? 소고기를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고기 소비는 늘렸으니까 소고기는 무슨 재화고? 정상재고, 소득이 늘어났을 때 돼지고기 소비는 줄였으니까 돼지고기는 무슨 재화예요? 열등재죠. 그렇죠? 나중에 다 배울 내용들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건데. 그럼 돼지고기는 항상 열등재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열등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소득이 생겨서 소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었으면 열등재이지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뭐 더 가난해서 고기조차 못 먹었다 내가 맨날 풀만 먹다가 소득이 생겨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러면 돼지고기는 무슨 재화가 되는 거예요? 정상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의하기를 돼지고기가 열등재, 정상재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재화 소비가 늘어나면 정상재, 그 재화 소비가 줄어들면 열등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커피와 밥은 다 정상재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커피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비싸졌을 때 나의 실질 소득이 늘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줄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줄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정상재인 커피 소비도 줄이고 밥 소비도 줄일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인컴 이펙트, 소득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럼 앞서 얘기한 커피 가격이 비싸졌을 때 상대적으로 비싸진 커피를 줄이는 대체 효과, 그리고 나의 실질 소득이 줄었다라고 느꼈을 때 커피 소비를 줄이는 소득 효과 모두 커피 소비를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줄이는 방향으로. 커피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 커피 소비를 줄인다. 이 수의 법칙을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결과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소비자 이론의 결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배우실 겁니다. 이게 바로 가게가 재화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자신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한 결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도출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가게가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노동 공급을 선택하는지 문제부터 해서 나머지 얘기 좀 개관해드리고 그리고 곧바로 우리 경제학의 기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